자, 저희는 이어서 기조 세션 3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AI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이 가능하신가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기술 사례들이 뉴스 혹은 화제거리로 등장하곤 하죠. 머지않아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사라질 직업군도 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는 이 AI 인공지능 완벽에 가까운 이 기술들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인간은 어떻게 맞설 수 있을지, 기계가 인간을 닮아가고 있는 이 시대, 과연 인간다움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 인간다움에 집중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션 발표에는 강진호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 그리고 이중원 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님, 이미솔 EBS 제작본부 PD님, 그리고 세션의 좌장으로 진행은 이종관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단상에 나와주셨는데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진행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에 두 분의 철학자 그리고 한 분의 정말 과학 전문 PD님을 모시고 지금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 그리고 또 인간의 미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절박한 문제를 토론할 수 있게 돼서 저도 역시 철학자인데요. 철학자로서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우선은 그 순서에 따라서 발표 순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서울대학교 철학과의 강진호 교수님께서 오늘 주제와 상관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강 교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하실까요? 자, 강진호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시고요, 하버드에서 철학 박사를 따시고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동시에 서울대학교 철학연구소 소장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발표해 주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철학과 강진호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인공지능과 인간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PPT를 넘길 수 있는 네, 지난 2016년 3월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 간의 바둑 대결이 벌어졌었죠. 당시 바둑 대결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끌었는데요. 예상을 뒤엎고 4승 1패로 이세돌 구단에게 완승을 거둔 알파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당혹감을 느꼈고 심지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알파고를 개발한 개발자 하서비스가 알파고의 승리를 달 착륙에 비교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알파고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실 여러 영역에서 인간의 그 능력을 능가하는 그런 기계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인간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리고요. 기중기는 인간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고, 그리고 세탁기는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빨래를 짧은 시간에 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중에 아무도 자동차나 기중기, 세탁기에 대해서 알파고에게서 받은 그런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알파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르게 반응했을까요? 알파고의 승리에 대해서 크게 충격을 받고 당혹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공포에 질렸을까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암암리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생각이냐면은 인간의 정말 본질적인 특징, 그러니까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 사고 능력이 인간의 본질을 이룬다. 그리고 인간은 바로 이러한 이성적 사고 능력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단지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보다 더 우월하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암암리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표범은 저희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립니다. 코끼리는 저희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죠. 하지만 우리 중 아무도 인간이 표범이나 코끼리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적 사고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비록 표범보다 느리고 코끼리보다 약하지만은 그래도 표범이나 코끼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확히 같은 이유로 우리가
자동차나 기존기보다 우월한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파고는 다르단 말이죠. 이 바둑이라는 것은 모든 게임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게임이라고 하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고도의 이성적 추론 능력,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고도의 이성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 이런 게임에서 알파고가 인간 최고수에게 완승을 거뒀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알파고가 출현했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을 이루는 이성적 사고 능력에서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기계가 드디어 출현했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인간보다 우월한 기계가 등장한 것 아니냐. 자, 우리가 다른 모든 동물들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적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다른 동물의 지배자가 된 것처럼 앞으로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이 우월한 이성적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저희가 알파고의 승리를 접했을 때 갖게 된 당혹감, 충격, 그리고 공포, 두려움의 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인간의 본질적 특징을 이성적인 사고 능력에 있다고 저희가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견해는 사실 서양 철학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고전적 견해이기도 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플라톤은 이제 인간의 영혼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욕구, 감정, 그리고 이성. 근데 플라톤이 여기서 이제 이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욕구와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제 이성을 마부에, 그리고 욕구와 감정을 말에 비유합니다. 마부가 이렇게 말을 부려가지고 길을 가는 것처럼요. 욕구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모두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식물의 영혼은 그 영양 섭취 기능과 번식 기능, 동물의 영혼은 이러한 기능에 더해서 욕구, 감각, 그러니까 욕구, 감각, 운동 기능,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이에 더해서 이제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바로 이러한 이성적 사고 능력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지식을 추구하고 올바른 행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나중에 인간을 rational animal, 이성적인 동물이다라고 정의하는 그러한 정의로 발전이 되었고요. 이러한 생각이 오랫동안 서양과 학문에서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서양 철학에서 인간 본성에 대해 이러한 견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립적인 생각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근대 철학자 데이빗 휴미인데요. 데이빗 휴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욕구와 감정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러한 존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를 지배하는 욕구와 감정을 어떠한 식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수단적인 역할만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미 인성론에서 유명한 얘기를 하죠. 이성, reason is and ought to be the slave of the passion. 이성은 정념, 그러니까 욕구입니다. 욕구의 노예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정과 욕구의 존재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 본성에 대해 대립되는 두 견해, 고전적 견해와 흉적인 견해 중에 어떠한 견해가 올바른 견해일까요? 인공지능의 탄생과 발전은 이렇게 인간 본성에 대한 오랫동안 대립된 두 입장이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흥미있는 그런 도전을 제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화면에 소개한 고틀러 프레게, 그리고 앨런 튜링. 프레게는 이제 독일의 논리학자인데요. 그리고 이제 튜링은 영국의 논리학자죠. 이 두 사람의 연구에 의해서 우리가 논리적인 추론, 형식 논리적인 추론과 그 다음에 수학적 계산을 처음으로 기계에 의해서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게 프레게와 튜링인데요. 자, 이러한 특히 튜링의 작업을 공학적으로 구현한 것이 이제 현대 컴퓨터입니다. 현대 컴퓨터는 그 논리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 능력에 있어서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성능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서양 철학에서 오랫동안 인간의 이성적 사고의 아주 전범이라고 여겨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현대 컴퓨터의 탄생은 처음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기계가 탄생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연구는 1950년대 시작이 됐죠. 인공지능 연구는 단지 논리적 추론과 수학적인 계산 능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전체를 기계에 의해 구현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야심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여러 번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기계학습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학습의 한 종류인 딥러닝이 2000년대 후반에 아주 크게 발전을 하면서 AI 연구 전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연구가 논리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 능력을 넘어서 인간의 이성적 사고 전체를 과연 기계에 구현시킬 수 있을지, 그건 아직 누구도 그 답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누구도 그 한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탄생했으니까 결국은 그럼 인간 본성에 대해서 고전적인 견해는 틀렸고 흉적인 견해가 맞는 것 아니냐.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성적 존재자라기보다는 인간의 감정과 욕구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의 발전과 별도로 최근의 심리학이나 생물학에서는 이렇게 흉적인 견해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행동경제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하지만 이제 본인은 심리학자인 데니엘 카네만 교수는 인간의 판단에 있어서 소위 카네만 교수가 시스템 1이라고 부르는 직관적이고 빠르고 자동적인 그러한 사고체계가 훨씬 더 중대한 역할을 한다. 그가 시스템 2라고 부른 느리고 의식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그런 이성적 사고체계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조나산 하이트라는 또 심리학자는 우리의 도덕 판단에서 이 판단의 원천은 사실은 직관에 있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성은 우리의 직관이나 감정에 의한 도덕 판단을 사후 합리화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학자들, 심리학 그리고 생물학 그리고 신경 과학에서 공감 능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프란스 드발이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영장류학자. 그래서 공감의 시대, The Age of Empathy라는 책을 펴냈죠. 또 유명한 저술가 제레미 리프킨도 The Empathic Civilization이라는 그런 책을 펴냈고요. 공감 능력에 주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그래서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바라보는 전통적 정의는요, 최근에 이제 많이 퇴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성적 능력은 기계가 훨씬 더 뛰어나고, 근데 인간이 기계하고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은 떨쳐버리기 힘든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인간을 기계와 구별지을 수 있는 능력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측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공감, 엠파시를 얘기하고요. 상상력, 창의성, 그런 데서 인간의 본성을 찾으려는 그러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시도를 이해는 합니다. 자연스러운 생각이긴 한데, 하지만 저는 이러한 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보는 고전적인 견해가 여전히 근본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능력이 바로 저희를 정말로 인간답게 만들고 저희를 다른 존재들과 구별해주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휴음적인 견해, 인간 본성의 본질적인 특징이 그 감정적인 그러한 요소,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이제 비이성적인 그러한 능력에 있다는 생각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성적인 요소는 아무래도 편협하고 또 편향적이고 근시안적이고 또 쉽게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방금 인간의 그런 본질적인 특징이 여전히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알파고와 같은 그러한 기계가 벌써 그러면 인간과 같은 존재자라는 얘기 아니냐? 왜냐하면 알파고가 우리보다 훨씬 더 우월한 이성적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제가 지금 중요하게 주장할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의 핵심은 논리적 추론 능력이나 수학적 연산 능력이 아니라 반성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반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반성적 능력이 뭔지는 제가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성적 능력 때문에 저희가 동물과 공유하고 있는 지각, 믿음, 욕구, 감정 이러한 그 심리 상태들도 보다 높은 차원의 심리 상태들로 전환될 수 있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동물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그 반성적 능력을 전혀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구현하지 못하고 있고요. 자, 미래 인공지능이 이러한 인간의 이성적 능력의 핵심인 반성적 능력을 구현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누구도 답은 알고 있지 못하지만 저는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제 생각에는 그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보는 그러한 고전적 견해는 전혀 그러니까 낡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견해가 아니라 사실은 인공지능 시대에 오히려 더 중요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러한 반성적 능력을 함양하고 개발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과 올바른 공생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네 가지 주장을 할 텐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이란 말의 어원을 제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성이란 말은 이제 그리스어 히라버 로고스에서 나왔습니다. 로고스의 이제 원래 의미는 말하다, 그리고 셈하다,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거기에 파생돼서 다양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로고스란 말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서양 학문의 전통에서 인간의 소위 이성적 능력이란 거는 최소한 다음 6가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리적 추론 능력. 두 번째, 수학적인 계산 능력. 세 번째, 말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자신의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행동하는 그런 능력. 경제에서 얘기하는 합리성은 이러한 합리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대 효용 극대화죠. utility maximizing. 다섯 번째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검토하고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게 이제 제가 반성적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마지막 능력이 특히 인간의 이성적 능력의 핵심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저희를 정말 인간답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반성적 능력이라는 건 어떠한 능력이냐?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요.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 상태들이 있죠. 뭐 지각, 믿음, 욕구, 감정 같은 이러한 심리 상태들을 우리가 그걸 왜 가져야 하는지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물어보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반성적 능력이라고 제가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 이성의 핵심은 이렇게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심리 상태를 왜 가져야 하는지. 영어에 보면 이제 이성도 reason이라고 그런 말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유도 reason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똑같은 말을 쓰는 것이 단지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인간은 이러한 반성적 능력을 갖고 있고요. 동물은 이러한 반성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개가 있고요. 사자가 개를 바라보고 있고 저도 이 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자는 저처럼 믿음과 욕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개가 내 앞에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나 저 개를 잡아먹고 싶다 이런 욕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도 저도 내 앞에 개가 있구나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개를 잡아먹고 싶다 이런 욕구를 가질 수가 있죠. 자, 욕구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자와 인간은 같지만 하지만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내가 이 욕구를 왜 가져야 되냐 내가 이 믿음을 왜 가져야 되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이 믿음이나 욕구를 가질 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런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 같은 경우 내가 내 앞에 개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느냐 보니까 개가 보이고 제 시력이 정상이고 주위에 아무런 특별히 특이 사항이 없으니까 정말 개가 있다고 믿을 만하다 개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개를 잡아먹고 싶은데 배가 고파서 내가 이 개를 잡아먹을 만한 이유가 있느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길렀던 애완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록 배가 고프지만은 가족같이 지내는 애완견을 잡아먹을 수는 없지. 그래서 저는 이런 욕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욕구를 가질 만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한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반성적인 능력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반성적 능력 때문에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그럴 때요. 이 이성적 동물이란 말의 의미는 우리가 동물들과 어떤 지각이나 기억이나 믿음이나 욕구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단지 추가적으로 이러한 반성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해석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반성적 능력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각, 기억, 믿음, 욕구, 감정들 같은 것은 동물이 갖고 있는 지각, 기억, 믿음, 욕구, 감정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한 차원 높은 상태의 심리 상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동물성, 애니멀리티 자체가 보다 높은 수준의 동물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을 우리가 합리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성적 동물이라고 할 때 이때 이 정의는 이러한 두 번째 방식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심리 상태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심리 상태인지는 제가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반성적 능력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심리 상태들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를
우리는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그 기준이 되는 이유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이유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반성적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심리 상태들을 계속 개선하고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일관적이고 정합적인 믿음 체계, 그러니까 심리 체계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좀 더 단일한 자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관적이고 정합적인 그러한 심리 상태들의 체계가 없는 사람은 자아가 분열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인공지능이 과연 이러한 반성적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느냐? 제가 잠깐 여기서 제가 아까 이성적 능력이라고 열거한 6가지 능력과 그 각각의 능력에 대해서 현재 AI 연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식적인 그런 논리적 추론은 뭐 지금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더 잘하죠. 그 수학적인 계산도 마찬가지고요. 말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꽤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기대 유형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능력도 상당히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5번째,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이제 최근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연구 분야입니다. 소위 설명 가능 인공지능, Explainable AI, XI. 그래서 연구가 막 시작이 됐고요.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한 부분, 나의 어떤 심리 상태들에서 믿음과 욕구와 감정에 대해서 이것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능력, 반성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아직 연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일단은 안 하고 있고요. 뭐 AI가 사실 이런 반성 능력을 갖춰봤자 우리한테는 사실 지금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AI가 내가 바둑을 왜 둬야 되지? 내가 왜 자율주행을 해야 되지? 이런 식의 반성적 질문을 하면 우리한테는 골치만 아프죠. 그래서 안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또 못 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거는 이제 5번째 능력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5번째 능력을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에 구현시키려면 이렇게 설명한다. 설명이란 개념을 형식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설명이란 개념을 어떻게 형식화할 수 있을지 아직 우리가 뚜렷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못하고요. 정당화, 이유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형식화할 수 있을지 그러한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AI는 반성적 능력을 전혀 구현하지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의 AI가 그런 능력을 구현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이긴 한데요. 확실히 불가능하다. 제가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요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보기에 인간의 이성적 능력의 핵심은 반성적인 능력. 그러니까 우리의 뭐 믿음이나 욕구나 느낌 같은 것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들을 물어보고 찾을 수 있는 능력인데요. 바로 이 능력이 저희를 정말 인간답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보는 고전적인 견해가 저는 여전히 근본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견해는 저는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전혀 낡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한 중요성을 띠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간의 정말 본질적인 특징이 이렇게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은 저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그걸 자꾸 인공지능에 아마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공지능에게 우리의 판단을 맡기는 것은 가령 빨래나 청소를 세탁기나 로봇 청소기에 맡기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커다란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형성을 하는데 이러한 판단을 인공지능에 맡기게 되면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여전히 인공지능이 구현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성적 능력의 핵심이 반성적 능력이고, 이 반성적 능력이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을 때에만 저희가 앞으로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과 올바른 그러한 공생적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준호 교수님. 사실 철학은 뭐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학문이 아니라 사세계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좀 문제를 깊이 있게 끌고 가가지고 상식의 때에 따라서 어긋나는 또 상식과 불화를 일으키면서 사유의 길을 가는 그런 학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은 사실 20분에 발표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그런 그 주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준호 교수님께서 조금 오바를 하셨지만은 아주 그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어떠한 그 자세를 가져야 될지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그 서울대 시립대학에 재직하고 계신 이중원 교수님께서 포스트 휴머니즘과 휴머니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요. 이중원 교수님은 원래 물리학도셨습니다. 그러다가
뜻깊은 반성을 하시고 철학으로 전환을 하셔서 지금 현재 서울시립대학에 재직하고 계시고요. 또 동시에 한국철학회라고 하는 거대한 학회를 이끌고 계시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이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인공지능의 등장과 휴머니즘의 변화입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21세기 사회에서 우리가 휴머니즘을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인지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근대 혁명 16, 17세기 또는 17, 18세기에 있었습니다. 이 근대 혁명이 우리에게 열어준 새로운 세계는 바로 휴머니즘이 기본인 어떤 사회, 세대, 시대, 휴먼 시대죠. 이때 근대 혁명은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개념들을 만들어줬습니다. 바로 근대적 개인 개념, 또 근대적 사회 개념, 그리고 그거에 바탕한 인본주의, 소위 휴머니즘을 탄생시켜 주었는데요. 여러분이 이 고대 중세 사회를 보시면 인간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인간 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이었고요. 그 인간에 속해 있는 인간 범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주로 귀족이나 왕족과 같은 그런 어떤 계급들이 주로 속해 있었지, 농노나 노예 같은 사람들은 인간 범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근대 혁명은 그런 모든 인간들을 해방시켰죠. 그래서 개개인 모두가 다 소중한 존엄한 주체다. 그래서 개인 개념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개인은 영어로 individual이에요.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 이런 근대적 개념의 기반 위에서 계약에 입각한 사회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회계약론들은 근대적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천부 인권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일정한 어떤 권한을 위임해서 사회라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근대적 사회 개념을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근대적 개념의 등장은 휴머니즘의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었죠.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철학사를 보시면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인간의 본성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성, 감성, 도덕성, 가치, 자유의지, 자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철학적 논의를 하게 됩니다. 또 철학 이외의 많은 학문들이 결국 인간과 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이제 사유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흐름을 인간 중심주의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인간과 인간이 아닌 다른 것들의 경계를 명확히 일단 설정을 하고요. 다른 것들은 이 주체인 인간을 중심으로 그 주위의 객체로서 존재하는 대상적인 존재들, 그런 뭔가 좀 뉘앙스가 동등하지 않은 어떤 비동등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세기에 등장한 그 과학기술 문명은 사실 이런 휴머니즘의 어떤 절정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인간 중심주의의 절정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객체인 자연을 탐구하는 주체로서 자기 위치를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과학을 보시면 이 자연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인간이 설계한 관측 장치나 실험 도구에 의해서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정보 형태로 수집되고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설계하지 못한 관측 장치나 실험 도구, 또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정보는 인간이 포착하지 못합니다. 또 이런 어떤 사실들에 바탕한 자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칙이라든가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 체계, 개념 체계, 관념 체계 이거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해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갖고 있지 못한 언어나 갖고 있지 못한 관념이 있다면 자연의 어떤 현상이든 법칙이든 포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과학 활동은 그런 면에서 인간 중심주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오면서 이런 휴먼 시대의 어떤 변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를 일단 포스트 휴먼 시대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배경하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지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21세기 과학기술 문명이 중요한 배경인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인간의 육체적 활동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정신적 활동까지 대신해주는 인공지능이 현재 출현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에 영국의 레딩대에서 튜링 테스트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 어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간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결과를 이제 이 테스트 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인간을 이제 사이에 놓고 칸막을 사이에 놓고 서로 대화를 했는데 인간이 내가 대화했던 상대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분별해내지 못한 거죠. 인간인 걸로 안 것이죠. 이게 세계 최초로 이제 2014년에 통과가 됐는데 이 아이디어는 앨런 튜링이라는 유명한 인공지능 학자가 1950년대에 제안한 그런 테스트입니다. 알파고는 조금 전에 강진호 선생님께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알파고 최근에 지로 버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알파고 버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그 자율학습을 하더라도 어떤 빅데이터, 기보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는 규칙만 알고도 바둑을 잘 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어떤 이제 새로운 AI죠. 또 최근에 AI들은 여러 법 쪽이나 의학계에서 활동을 합니다. 법 쪽에서는 미국의 대법원에 AI 판사 컴파스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AI 변호사 로스도 이미 2016년부터 로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IBM 왓슨이라고 잘 아실 텐데요. 이제 그 암 문제, 암과 어떤 이제 우리 유전학 쪽에 중요한 어떤 그 AI 프로그램입니다. 환자 개별 특성에 맞춤형 암 진단과 치료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요. 2019년에 미국에서 이 IBM 왓슨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주제를 삼아 했던 학회가 있습니다. 아스커라는 학회인데요. 여기에 이제 인도 마니팔 병원의 사례가 중요하게 보고가 됐는데 1000건의 여러 가지 암 이제 환자 사례 가운데 13.6%의 그 환자들에 대해서 이 왓슨이 제안한 그 방법으로 치료 방법을 변경했다 이런 이제 사례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빅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냐 문제 때문에 이 IBM 왓슨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현재 만약에 계속 진행이 된다면 현재 13.6%면 10년 뒤에는 몇 %까지 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현재의 AI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미래에는 더더욱 발전된 형태의 AI들이 나올 것입니다. 잘 아시는 4단계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부터 스스로 판단해서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인공지능형 군사 킬러 로봇 등이 나올 것이죠. 그래서 21세기는 제가 볼 땐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경향에 대해서 그 특징적 경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계의 인간화 경향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기계화 경향입니다. 기계 인간화 경향은 이제 루발 하라리나 여러 학자들이 강인공지능의 등장을 예견을 하고 있고 그 강인공지능에 기반한 로봇 사피엔스,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죠. 로봇 사피엔스의 등장 가능성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니면서 정말 인간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등장을 할 텐데 이제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도 능동적 행위자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존재자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이제 비인간 인격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좀 그 지위를 논해 볼까 합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경향은 이 포스트 휴먼 시대의 경향은 이제 인간의 기계화 경향입니다. 이제 인간이 신체 일부를 인공장기나 어떤 로봇 팔다리 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더 멀리 나아가면 아마 인간의 몸이 일부가 완전히 기계로 대체되는 사이보그들도 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황, 어떤 경향들의 바탕에서 볼 때 결국 포스트 휴먼 시대는 인간과 기계의 탈관계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건이 그것을 이제 강화시켜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으로 인식됐던 그런 능력들, 감성, 이성, 행동 등이 인간이 아닌 기계에서도 구현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이게 실제로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그런 행동을 모의적으로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데요. 어쨌든 인공적으로 구현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가 이전에는 인간 외부에서 객체로서 도구로서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인간의 몸, 마음의 일부로 들어오면서 기계 역시 어떤 주체의 일부로 작용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지금은 초연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인간적인 다양한 요소들과 분리되지 않고 광범위한 연결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간은 개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본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형성돼가는 어떤 그 사회적 정체성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존재로 부각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비인간적인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과 사물, 기계들은 서로 연결 교차하면서 강력한 상호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포스트 휴먼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 이 포스트 휴먼 시대의 중요한 어떤 존재자로 부각될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런 이제 탈경계화는 결국 인간의 기계를 바라보는 인간의 생각을 바꿀 겁니다. 또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과거와 다르게 또 정립을 하려고 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국 이것이 재기적으로 인간에게 되돌아와서 휴머니즘 자체에도 어떤 변화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철학에서 해왔던 그 많은 어떤 그 연구와 논의와 어떤 이야기들은 좀 인간 중심주의 관점에서 이제 철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포스트 휴먼 시대의 철학은 기존의 어떤 그 내용에서 조금 어떤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새로운 어떤 그 문제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담론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탈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떤 그 이런 인공지능을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그런 철학적 성찰들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인간 중심주의의 휴머니즘에서 탈인간 중심주의의 휴머니즘으로의 전환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는 좀 그 내용이 다양하고 또 아직까지 그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어떤 그 단언을 제가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현재의 휴머니즘은 전통적인 인간 중심주의를 좀 벗어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기계적 존재자 또는 생물학적 존재자들과 함께 관계를 형성하는 탈인간 중심주의에 바탕한 휴머니즘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비인간 인격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존재자에 대한 고민을 하는지 여러분 갈수록 점점 인간을 닮는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이자 욕망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할수록 인간은 어떤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의인화적 경향성을 띠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반려견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반려견은 예전에 들개였고요. 그것이 집개로 바뀌었다가 애완견으로 갔다가 반려견의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그 개가 그만큼의 생물학적 진화를 한 것이 아니죠. 개와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개와 인간의 관계가 바뀌면서 인간이 개에게 그러한 존재적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개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속성의 변화가 아니라 개와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개에게 그런 존재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죠. 만약에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옆에 있다면 인간의 이런 의인화 경향은 더 강화될 소지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앞으로 AI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이 사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새롭게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 스스로는 이런 존재를 어떻게 사회적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그래서 AI 로봇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 지위에 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6년 유럽 의회에서는 AI 앞으로 등장하게 될 정교한 자율형 AI 로봇의 잠재적 법적 지위를 결정하려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전자인격체라는 개념을 등장을 시켰고요.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은 이제 인격성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겠다. 먼저 인격성에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뇌과학이나 인지과학 등을 통해서 이걸 좀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들을 바탕해서 그동안 철학에서 이야기해왔던 그 기존의 인격성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하고 정교하게 다듬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분석과 철학적인 재규정 이 작업들이 앞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인격성은 관계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특히 21세기 초 연결 사회에서는 네트워크에 의한 상호 정보의 교류가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한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 인격성의 내용을 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논의를 하다 보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휴머니즘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탈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그나마 인격성을 논의했던 몇 가지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존 로크라는 그 경험론 철학자는 이미 인격체와 인간 개념을 구분을 했고요. 인간은 이제 생물학적 종개념으로, 인격체는 이성에 기반한 반성적 사고 능력, 또 타자와 구분하는 자아 형성 능력, 또 자아 동일성을 확인하는 기억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춘 지적 존재자를 인격체라고 불렀습니다. AI의 경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겠습니다만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스스로 이런 어떤 그 진화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AI가 발전할수록 존 로크가 얘기했던 인격체의 조건들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몇 가지 세부적으로 두 개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율성인데요. 자율성은 이제 우리 AI에게 중요하게 부여를 했습니다. 인간이 부여한 것이죠. 이유는 인간도 이 세계가 너무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제 접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AI에게 도움을 요청한 셈입니다. 그래서 AI에게도 이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율성은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풀이를 위한 자율성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더 높은 어떤 그런 지위의 자율성으로, 높은 수준의 자율성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아까 알파고 제로 버전이 특히 이제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럴 경우에 딥러닝을 통해서 똑똑해진 인공지능이 가지는 자율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 구분을 하되, 분명히 인간의 자율성을 최고의 자율성으로 본다면, 최고 수준의 자율성으로 본다면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자율성들을 조금 낮은 수준, 낮은 어떤 등급의 또 다른 유형의 자율성을 우리가 부과하는 노력들은 필요해 보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도덕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AI의 자율성은 곧 AI 행위의 윤리 문제를 일으킬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AI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덕성 개념도 전통적으로는 인간에게 있다 없다라는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인지과학이나 뇌과학의 도움을 통해서 이 도덕성의 어떤 유형, 정도, 수준에 따라서 좀 차등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제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부여하겠습니다만, 다른 AI 존재자나 또는 생물학적 존재자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유형의 도덕성을 부여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것이 이제 제가 탈인간 중심주의 관점에서 인격성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오늘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탈인간 중심 휴머니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인간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 방법론으로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격성의 정도, 수준, 유형 등 다양한 그 층위를 우리가 인정하고요. 또 다양한 비인간 인격체들의 존재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또 인간만이 아니라 이런 비인간 인격체 모두가 우리 복잡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터인데, 사회적 행위자로서 자기 역할들을 다할 터인데, 이때 이제 어떻게 이들과 관계 맺음을 가질 것인지, 이것도 함께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자,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다양한 인간의 휴머니즘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지향성에 관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아까 반려견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에서의 어떤 의도 또는 뭐 관념 또는 지향, 목적, 이것을 이 바깥 세계에 투사해서 인간의 어떤 그 영역으로 나의 어떤 그 관점으로, 지향적 관점으로 가져오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의식의 지향적 성향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는데요. 반려견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앞으로 AI 로봇의 사례에 대해서 또 몇 가지를 보면, 로봇 강아지 아이보에 대해서 일본에서 장례식을 했고요. 또 신사에 안치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얼돌과 결혼한 사건도 있었고,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례적인 어떤 해프닝으로 끝낼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인류의 중요한 또 문제로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어떤 의식의 지향성이 결국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많이 다르게 생각하도록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비인간 인격체에 대한 이제 그 존재적 지위와 그 어떤 요소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거에 바탕한 그런 존재자들에 대한 인정, 특히 사회적 행위자로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인정 등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휴머니즘을 좀 더 탈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위해서는 이제 탈인간 중심주의 관점의 다양한 철학 담론이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인격체에 대한 존재론적 담론이 좀 더 세부적으로 연구가 돼야 될 것이고요. 또 행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행위자 중심의 새로운 윤리 체계도 앞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중원 교수님. 정말 포괄적으로 지금 인공지능이 출현하면서 철학 나가는 다른 학문들이 새롭게 어떤 방법론을 정립을 하고 또 기본적인 통찰력을 새로 다듬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강진호 교수님과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대립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이따 토론 시간에 재미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EBS 현장에서 특히 과학 또 그 미래인간 인공지능에 관해서 아주 뭐 흥미롭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계신 우리 EBS의 이미솔 PD를 모셔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이미솔 PD 역시 원래 물리학도셨고요. 그러다가 지금 방송계에 들어오셔서 문화 콘텐츠를 과학 중심으로 제작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이미솔 PD라고 합니다. 저는 EBS PD고 한 10년 차 정도 됐고요. 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고 제가 최근에 만든 4차 인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된 바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어떤 기획 의도는 4차 혁명 시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그 자체다라는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한 1년 제작 기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문가들을 만나고 취재하면서 겪었던 이 일들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고 책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내용을 좀 파악하시기 쉬우시라고 이제 예고편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거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have more and more computers are better than we are. So we are redefining ourselves, what humanity is. Is it the physical embodiment? We are machines. I don't think it's necessarily unique. But we will always be becoming something. We are machines.
but complex machines. The way that I try to understand the brain is as a computer. Free will is an illusion that's created by our brain. All living entities are algorithms. And a human being will still be a human being.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인간과 기계에 대한 실험을 전압을 다음 단계 330까지 올리겠습니다. 전압이 높습니다. 저 미워하지 마세요. 실제 상황이에요? 다른 분들은 많이 와요. 이거를 기계로만 보시잖아요. 전압이 높습니다. 저 미워하지 마세요. 네, 3부작이었고요. 그 첫 번째 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불멸하고 싶은 욕망에 주목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멸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전 세계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그 방향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마인드 업로드라는 방법이고 하나는 마인드 클론이라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마인드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의 뇌를 기계로 읽어서 그 나의 뇌 자체를 이제 인터넷상에다 올리겠다는 개념이고요. 이제 마인드 클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남긴 나의 어떤 흔적들을 가지고 나를 흉내내는 AI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인드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술이 그렇게 완벽하게 될 것 같은지조차도 이제 논란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저는 이제 일부에서는 마인드 클론을 만드는 것을 이제 다큐멘터리의 메인 토픽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인드 클론을 만들 인물로 이제 UCLA 로봇공학과 교수님인 데니송 교수님의 마인드 클론을 만들어서 데니송 봇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데니송 봇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이제 다큐멘터리가 되었는데, 이제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장면은 이제 그 데니송 봇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니송 교수님의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데니송 봇이 공개되고, 그리고 얼마나 이제 데니송 같은지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였고, 사실은 이제 데니송 봇과 데니송 교수님이 일종의 튜링 테스트를 이제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튜링 테스트에서 데니송 봇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촬영하면서는 결과가 굉장히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사실은 방송에서는,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부분이 아예 통편집이 됐거든요. 튜링 테스트 하는 부분이. 근데 그렇게 이제 좀 이슈가 될 만한, 데니송 봇이 이긴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슈가 될 만도 했었는데, 그 부분을 통편집하고 여기 앞에 있는 요 10살짜리 꼬마 아이가 나오는 장면을 그냥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로 다시 제가 편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10살짜리 꼬마 아이가 던진 질문들이 저는 그 데니송 봇이 데니송을 이긴 그런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이제 데니송 교수님의 아들이고 그 당시에 10살이었는데요. 사실은 10살짜리 아이가 뭐 아빠를 닮은 그 AI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냥 마냥 좋아하고 신나하고 신기해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들을 되게 많이 던져줬어요. 뭐 그게 인간이냐라던가, 그렇게 뇌만 구현해서는 먹지도 자지도 뭐 걸어다닐 수도 없는 그런 게 무슨 인간이냐, 뭐 이런 식이라던가, 마지막에는 여기 현장에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이런 식의 어떤 되게 그 기계와 인간의 관계에 좀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이 꼬마아이가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과학자들을 만나면서는 사실은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그렇게 많이 논의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10살짜리 아이가 해맑게 던지는 질문에 이제 어른들이 이걸 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방송은 이 아이의 질문들로 이제 다시 재편되면서 이 아이 위주로 이제 방송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제 기술보다도 어떤 이런 철학적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1부에 나왔던 제가 취재했던 사례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비나 사팔이라는 마인드 클론이에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비나 로즈블렛이라고 실제 인물이 살아 있고 이제 비나 사팔이라는 이제 로봇이 나왔는데 실제로 대화를 해보니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에도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개발자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제 비나 사팔이 탄생한 이후에 비나 사팔은 비나가 만나지 못하는 다른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좀 다른 성격으로 변해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학습한 그런 대화들로 인해서 조금 인격이 바뀐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데니송 봇을 저희가 만들고 그거를 이제 카카오 같은 톡에다가 이제 데니송 봇을 출시를 했었는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이제 여러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나니 더 이상 데니송 교수님 같지가 않아졌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쉽게 도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데니송 봇은 이제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마인드 클론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쪽을 연구하는 모든 과학자들의 꿈은 마인드 업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궁극의 기술인 것 같은데 사실은 방송에서는 너무 먼 기술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그걸로 가는 길의 과정은 좀 담아볼 수 있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뇌를 읽는 그런 과정들이 한창인데 크게 두 군데 미국의 브레인 이니셔티브와 유럽의 블루브레인 프로젝트가 뇌 지도를 읽는 가장 큰 양대 산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취재했을 때 사실은 책으로만 보고 했을 때는 거의 이제 내년쯤이면 뇌 지도가 완성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세바스찬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몇 세대 걸쳐서 해야 될 것 같다.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뭐 헨리 마크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굉장히 자신하고 계시더라고요. 내년쯤에는 완성될 것 같다라고. 근데 이미 그 말한 내년은 2019년이었었는데 완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뇌지도를 읽는 작업들이 굉장히 한창이었고 또 알렉스 허스라는 연구는 이제 실제로 내가 본 것을 기억과 꿈 같은 거를 이제 영상으로 재생할 수 있다라는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요. 왼쪽이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본 거고 그 뇌를 읽어서 영상으로 구현한 게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꽤 기억 같은 경우에는 꽤 정확하게 복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알렉서스 같은 연구자는 이제 이것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 기술의 발전이 엄청 빨라질 텐데 그 기술의 발전이 빨라지면 이 뇌를 읽는 스킬도 좋아져서 그 뇌의 프라이버시를 우리가 논의하는 때가 온다. 이거를 꼭 방송에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방송에는 내지 못하고 여기 와서 이제 그분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뇌의 프라이버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그 말에 좀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편에서 했던 로봇 밀그램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원래 밀그램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복종 실험으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죠. 근데 이것을 2013년도에 독일 원전 논문이 있었습니다. 로봇을 학대하다라는 논문이었는데 그 논문이 이제 좀 인상적이었고 그 고문을 받는 사람 대신에 이제 로봇을 넣는 거였고 그 로봇을 단계별로 고문을 하는데 인간이 어디까지 이 고문의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라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장소를 세팅하고 실험을 했었는데 이제 독일에서는 사실은 참가자 전원이 킬 버튼까지 눌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연구 논문에서는
인간이 아직까지 기계한테 감정이입을 하기는 쉽지 않구나라는 결론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한국에서 좀 변형을 해서 물론 당일에 그 로봇을 본 참가자들 반 정도와 그리고 그 참가자들에게 그 로봇을 미리 주고 일주일 정도 살아보게 한 다음에 다시 와서 이 실험에 참여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실험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처음 이 기계를 본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100% 누르지는 않았고 한 91% 정도 이 기계를 킬 버튼까지 눌렀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장대익 교수님이 분석을 하시기에는 이제 동양과 서양의 기본적인 마인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 동양은 어느 정도 그 물질에 대해서 서양보다는 더 의인화하는 경향이 더 심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기계를 사용한 참가자의 경우에는 킬 버튼까지 누르는 데까지 숫자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학과를 나와서 그런지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계는 기계일 뿐이고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감정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실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감정이입을 하고 감정을 쏟고 이런 거를 눈으로 관찰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에도 약 인공지능으로도 사람들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감정적으로 다칠 수도 있고 그러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서는 이제 데니슨 교수님이 이제 저와 같이 어떤 그 공학자의 입장에서 기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주셨고, 이제 장대익 교수님은 이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어떤 것에든 감정을 이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관계 논의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입장이셨고, 그 두 개가 약간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 있었는데,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도 데니슨 교수님이 입장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던 실험이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우리 삶에 그냥 스며들어와 있는 약한 인공지능들도 이렇게까지 감정 동요를 일으킬진데, 앞으로 뭐 더 인간과 흡사한 인간과 교감을 잘하는 기계가 나온다면 우리는 정말 이것들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었던 그런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결국에는 그런 인간을 연구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관계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그 일부에서 했던 어떤 철학적 사고라던가 아니면은 비판적 사고 같은 것들이 우리 시대에 뭐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보다는 훨씬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민솔 PD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절약을 해주셔서 원래 계획한 대로 딱 지금 3시에 발표를 마치게 되었고요. 그래서 원래 예정대로 30분간 우리가 여기 발표자분들하고 또 청중분들하고 또 지금 그 랜선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간의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진행해 보죠. 한 10분간은 지금 발표하신 분들하고 상호 토론을 좀 해보고, 또 나머지 한 10분은 우리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인지 랜선으로 참여하신 분들 질문을 받고 또 토론을 해보고요. 또 시간이 나오면 한 10분간 발표자분과 또 청중분들과 같이 토론을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마지막에 이민솔 PD께서 발표해 주신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주제를 좀 설정을 해서 토론을 해보면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은 굉장히 놀라운 실험 결과인데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 내지는 동양 사람의 경우에는 기계하고도 감정이입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인격을 부여하고 동시에 하나의 그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도 통계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미솔 PD께서 만든 그 어떤 프로를 보시고 지금 두 분의 이 철학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입장이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강진호 교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특히 반성적, 이성적 사유 능력을 강조하면서 그것은 동시에 이제 인공지능과의 구별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공고화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이중원 교수님은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과 똑같은 인격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AI라든지 아니면 자율적인 행위를 보이는 그런 기계적인 행위자들에게 인격 내지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두 분 각각의 입장에서 지금 이미솔 PD가 제작한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 그 통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솔 PD님 발표가 제 발표보다 앞서 있었으면 제가 조금 여유 있게 그 시간을 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 발표에서도 강조했던 부분과 많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한 번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앞서 이제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지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게 철학자들의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인간은 이제 세계와의 관계 맺음을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 또는 어떤 관점 또는 뭐 관념 체계 또는 목적성 뭐 이런 것들의 바탕에서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가 있는 그대로 이러저러하다라는 부분과 인간이 세계는 이러저러하다라고 보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이제 그 의식의 지향성 개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20세기 과학이 인간 중심주의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그 언어 체계, 관념 체계들에 포착되는 어떤 자연 현상 또는 자연 법칙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 언어가 없고 개념이 없는 것을 우리는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뭐 실험 장치도 인간이 개발했기 때문에 인간이 감지하고 또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정보 형태들만 실험 장치나 관측 도구가 포착을 할 뿐인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결국 그 간극은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의식의 지향성 관점에서 본다면 인공지능 자체가 내적으로 인간과 동등한 어떤 또는 거기에 준하는 인격성을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최소한 인공지능이 인간에 준하는 어떤 생각과 행동과 느낌과 말과 어떤 정서와 행동을 한다면 인간이 그 대상인 인공지능을 향해서 의식의 지향성의 차원에서 어떤 그 감정이입이 됐든 이제 인공지능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됐든 그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인공지능이 존재론적으로 뭐냐의 문제보다는 인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 인간이 해석하는 어떤 그 내용, 인간이 부여하는 그 지위,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려견에 제가 사례를 드린 것도 이제 그런 예인데요. 결국 기계는 물질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기계에게 어떤 감정이입을 한다는 아까 사례는 그것이 좀 더 차원이 높아지는 인공지능으로 발전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그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어떤 이제 감성의 어떤 감정의 교감이라든가 조금 더 이상으로 가서 이제 연인 관계, 사랑 관계 이런 것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문제라는 관점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강진호 교수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세 가지 문제를 구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기계가 얼마나 인간만큼 비슷해질 수 있느냐. 두 번째 문제는 기계에 우리가 과연 윤리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이제 방금 이종환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가 기계와 정서적 교감을 가질 수 있느냐. 세 가지 문제가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에서는 주로 전 첫 번째 문제에 초점을 맞췄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인공지능이 곧 인간을 따라잡고 또는 이제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의 핵심적인 부분, 즉 반성적 능력은 지금 인공지능이 전혀 구현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과연 미래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지 그건 저 불가능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걸 불가능하다고 증명하는 건 그걸 가능하다고 증명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전혀 단서를 잡고 있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윤리적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글쎄요, 이미솔 PD님이 아까 기계와 정서적 교감을 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온갖 종류의 무생물들과 정서적 교감을 합니다. 제 딸은 제가 선물로 좀 고민형하고 정서적 교감을 합니다. 정말 끔찍하게 아끼고요. 저는 심지어 제가 오랫동안 15년간 쓴 세탁기하고도 정서적 교감을 합니다. 정말 그 세탁기가 귀중하고요, 소중하고요. 만약에 그 세탁기를 버리면은 저는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영화 Far and Away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주인공 톰 행크스가 무인도에 표류하죠. 아무도 사람이 없고요. 그때 톰 행크스가 교류하는 대상이 배구공입니다.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인간은 배구공하고도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무생물과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게 별로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기계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서적 교감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고 이 기계에 우리가 정말로 윤리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느냐. 저희가 고민형, 배구공, 세탁기, 정서적 교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저 개체들의 윤리적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을 겁니다. 윤리적 지위는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윤리적 지위는 이제 윤리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느냐, 객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느냐 이걸 또 구분을 해야 되는데 객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려면 이제 그 개체가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배구공이나 세탁기나 고민형은 고통을 못 느끼니까 윤리적 객체로서의 지위는 부여 못 하고요.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려면 이제 자유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벗어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미솔 PD께서 이 두 분 철학자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소감 내지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오늘 두 분 발표 듣고 너무 많이 배웠는데요. 제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좀 개념화해서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냐면 이제 기계가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마치 자식이 어렸을 때는 우리 통제 아래에 있다가 좀 자라면은 어떤 인격체로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시점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윤리적 지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일정 부분 이상의 시기가 오면 윤리적 지위도 부여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세 분 말씀 감사한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교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사실은 아까 강진호 교수님 말씀하신 배우공학원은 교류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그 애착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상호 교류하는 행동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정서를 이입을 시키는 그런 어떤 인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착각이 아닌가 싶은 좀 우려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착각을 만들어내는 기술적 수단이 상당히 개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됐을 때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기술이라는 것이 인간과 인간관계를 더욱더 좋은 관계로 증진시키는 데 기여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기계학의 관계에 신경을 쓰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뭔가 퇴행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들으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청중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1분씩만 각자의 입장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가볼까요? 그럼 이미솔 PD부터 이렇게 역순으로 해보시죠.
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더 소원해질 거라고 하신. 그렇죠. 그럴 위험은 없냐라는 거죠. 너무 기계와 인간과의 관계에다 중점을 두는 바람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인간과의 인간의 관계라는 설정 자체가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를 포괄하는 좀 더 넓은 관계로 확장이 될 거여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비슷한 관점인데요. 우리가 이제 인간 외에 다양한 생명체들의 생명을 또 존중하는 그런 생태주의적 관점도 등장하고 있고, 또 이제 동양과 서양에서는 또 생명체를 이제 특히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동물을 기계로 봤던 그런 어떤 관점도 있지만,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이와 기라는 어떤 그런 천체의 운행 원리가 세계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도 동시적으로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어떤 원리였기 때문에 결국 사물 세계의 물성이나 인간의 심성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이런 성리학의 이런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더 의미가 깊어지고, 그동안은 인간과 인간만의 관계에서 인간과 관련돼 있는 다른 존재자들과의 관계 문제를 확대함으로써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더 심오한 어떤 발전을 거듭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간 중심의 인간 배타적인 그런 세계에 살았었다면, 이제 아까 생명체 말씀을 드렸다시피 또 다른 이제 기계적 인격체가 등장한다면 더 다양한 어떤 관계망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심오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지훈 교수님. 네, 저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계와의 관계에 신경을 쓰는 나머지 인간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측면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인간과의 관계가 훨씬 더 도움을 받는 그런 측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인공지능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닌데요. 가령 뭐 지금 이제 SNS나 그 언택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직접 대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텔레비전 프로를 일방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하면서 또 채팅창으로 실시간으로 댓글을 주고받으신단 말이죠. 물론 접촉을 하는, 그러니까 그 대면 접촉은 아니고 비대면이죠. 하지만 여전히 인간과 인간이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기계가 없었으면은 저희가 그런 소통 자체가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그럼 오히려 과거보다 인간과의 소통이 기계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꼭 이제 이러한 그 AI나 컴퓨터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령 저희 KTX 때문에 지금 뭐 부산이나 뭐 강릉이나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죠. 거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더 어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가졌는데 지금은 뭐 비행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가지니까요. 그래서 기계는 뭐 인간들 간의 소통을, 특히 이제 AI나 지금 뭐 컴퓨터나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오히려 기계 때문에 저희가 인간들과의 그런 관계를 훨씬 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다양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사실 이제 세 분의 논의 중에 그 윤리적 주체로서의 인간 아니면 윤리적 인격성을 갖는 AI 이런 그 쟁점이 잠깐 등장을 했었는데요. 여기 그 SNS로 질문을 해주신 분도 그와 연관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서 세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즉 AI가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더불어 악의적인 학습과 거짓 또는 가짜 뉴스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AI 자체의 윤리나 도덕, 법적인 교육을 함께 학습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을지요. 그리고 이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주영 교수님? 네,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이제 그동안은 AI의 효용성, 그 능력, 이 초점에 맞춰서 연구가 되어 왔다면 이제 그 능력을 우리가 이제 충격적으로 경험한 이후에는 앞서 질문해 주신 분의 어떤 그 생각과 마찬가지로
AI를 무차별적으로 기능이나 어떤 효율성 중심으로 개발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좀 더 AI의 어떤 연구 개발이나 제조 그리고 사용하는 과정에 좀 더 윤리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필요하겠다 하는 이제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최근에 AMA라고 해서 이거 이제 Artificial Moral Agency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적 어떤 그 윤리 행위자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AI 자체가 일정 정도의 이제 그 어떤 그 선언적으로 주어진 이제 기준들, 규칙들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지키도록 하는 거죠. 마치 아시모프가 AI 로봇을 만들 때 뭐 3가지 법칙을 만들어서 AI가 처음부터 그것은 금지시키는 거죠. 그 법칙의 내용 들어있는 내용대로 따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살인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처음에 프로그램에 내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들과 규칙들을 도덕적인 어떤 그 규범들을 AI에게 이제 집어넣을 수 있을까, 내용으로 이제 그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지금 AMA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윤리적인 AI, 그러니까 최소한이겠죠. 인간처럼 이렇게 고도의 어떤 윤리적 사고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인간과 함께 이 사회 속에서 생활하려고 한다면 지켜야 될 아주 기본적인 규범은 아마 내재화된 상태로, 프로그램된 상태로 등장하는 AI가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미설 PD 아니면 강진우 교수님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너무 잘 법적인 부분과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는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인간의 규범을 지키는 AI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에이전시나 어떤 프로그램의 선언적인 그런 코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제가 취재하면서 좀 무서웠던 거는 이제 그런 AI가 만드는 AI,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AI가 아니라 AI가 만든 AI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하사비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규정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강 교수님 하신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AI를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사용할 거냐라는 그 문제하고요. 근데 더 좀 장기적인 과제는 어떻게 AI 자체가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 거냐. 다시 말해서 윤리적 AI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두 가지 문제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너무 좀 큰 과제고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좀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AI 자체가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하게끔 해서 이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렇게는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로서 이제 저희가 이제 AI를 사용할 때 윤리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우리가 데이터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쓰고 그걸 또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했으니까 AI 결정이 공정하고 그다음 편향적이지 않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잘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의 질이 문제겠죠. 뭐 그런 말이 있죠. garbage in, garbage out. 그러니까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지금 AI가 딱 학습하는 패턴이 그렇습니다. 뭐 유명한 사례로 그런 사례가 있죠. 구글에서 이제 그 얼굴 검색, 그러니까 사진 검색 서비스를 했는데 흑인 얼굴에 그 밑에 태그를 달았는데 고릴라라고 달았어요. 그 왜 그랬냐면은 사람의 얼굴을 인식시키도록 학습을 했는데 학습 데이터가 백인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의 얼굴만 계속 학습을 하니까 흑인 얼굴을 보고 고릴라라고 그냥 그렇게 판정을 해버린 것이죠. 이런 걸 막으려면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이 데이터 자체가 편향이 안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건 좀 이제 어려운 과제고요. 그것들 최대한 좀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딥러닝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지금 AI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프로그램을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딥러닝 기반 AI는 이제 자기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스스로 이제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도 모릅니다. 도대체 어떤 의사결정을 걸쳐 내렸는지. 그러면은 이게 가령 뭐 대출 심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법원 판정을 돕는다든지 이럴 때 판결을 내렸는데 자기가 보기엔 너무 부당한데 AI는 설명을 못해요.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그래서 AI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그 투명성과 관련해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에서 뭐 설명을 요구할 권리, right to explanation 이런 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한참 이슈가 되는 그 소위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 바로 이제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은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윤리적인 목적입니다.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결정이 왜 내렸는지 그 근거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또 사실 구분돼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사실 있죠. 사실 말해서 인간 세계에서 관습적으로 윤리적으로 인정받는 규범을 알고리즘화 시켜서 AI에 집어넣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어떤 식으로 자동화시키는. 근데 그걸 당연히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철학적으로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점에서 아까 강진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성적 능력이 이 문제와 결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인격적 주체는 사실 반성의 능력이 있고, 진정한 윤리는 단순히 그 규범적인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예를 들어서 타자에게 피해가 되는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닐까라는 것을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 인공지능은 그것을 형식 기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딥러닝에 이르기까지 그런 반성 능력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윤리적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관습적으로 우리가 인간에게 윤리적이라고 인정받는 사회적 규범은 우리가 알고리즘화해서 인공지능에게 구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로서는 혹시 이종원 교수님 마이크를 딱 드시는 거 보니까 반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론이라기보다는 우선 이제 계속 구분을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인간과 동등한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 이 문제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 이걸 이야기하는 그 문제하고, 지금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못하다는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판결 내리는데 도우미로 나오고요. 또 의사의 도우미로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의사의 판단보다 어떤 경우는 그 도우미의 판단이 더 중요하고 결정적이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그리고 또 가사, 돌봄 로봇 등등이 생겨서 이제 미래에 인간이 이제 그 접하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생길 텐데, 그건 분명하게 사회적 행위자로서, 고민형은 아니죠. 당연히 사회적 행위자로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의 역할을 할 텐데요. 자, 이들을 단순히 기계나 도구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을 인간의 책임으로 당연히 돌릴 겁니다. 그죠? 당연히 이제 인간이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이 딥러닝이라는 자율적 학습의 메커니즘을 과연 인간이 책임지려고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발전을 하게 되면, 특히 강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됐을 때는 이제 개념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AI는 약인공지능 단계에서는 개념적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몇 개만 봐도 개념 범주화를 시켜서 아직 보지 못한 어떤 것이 등장했을 때 이게 이거야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데, AI는 그걸 이해하려면 수천만 개의 데이터를 다 보고 일반화를 해서 패턴화를 한 다음에 이거와 유사한 패턴이 등장할 때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의미에 대한 이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강인공지능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할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인간에게 온전히 책임을 물을 경우 어떤 인간,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규명이 되면 인간이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규명이 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 결국 책임 공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기계가 됐든 동물이 됐든 또는 인간과 유사한 어떤 행동을 하는 지능이 있는 기계가 됐든 그런 존재들이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면 분명히 중요한 윤리적인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거고요. 거기에 관련돼서는 제도와 법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제 그렇게 해왔, 자동차에 대해서도 해왔고 다 해왔는데 이제 문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소피아한테 시민권을 줬습니다. 해프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10년 아니면 30년 뒤에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얘를 단지 기계로만 계속 볼 것이 아니라
인간과는 다르지만 인간 사회에서 함께 공존하기 위한 적절한 지위를 도덕적인 차원이 됐든 윤리적인 차원이 됐든 사회적인 차원이 됐든 부여해 가면서 그 제도 틀 안에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은 좀 그런 쪽에 좀 많이 고민을 했으면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구분 이제 AI 로봇은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 논의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뭐 이제 좀 다른 맥락에서 좀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함께 이제 어떤 생활하는 이 생활 세계 안에서의 문제 이 부분이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불행하게도 저희들 중에 진짜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느 수준으로 발전할지를 실질적으로 목격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미슬 PD만이 아마 앞으로 뭐 레이 커즈웰 같은 사람에 따르면 뭐 2045년쯤 지금 그 이중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강인공지능이 등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거기에 논란이 많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것이 굉장히 이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담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러한 강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인간으로서의 인격적 지위, 인간으로서는 아니지만 어떤 인격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면 그 미래의 어떤 인공지능 아니면 뭐 요즘 유행하는 말 퍼스트 휴먼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이미들 PD께서 한번 미래의 대화를 한번 아니면 뭐 영상 편지를 한번 보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거를 1년 동안 취재를 하고 나서 사실은 취재를 하기 전에는 어떤 미래가 엄청 무시무시한 게 올 것 같아 굉장히 무서운 마음으로 취재를 했었는데 이걸 취재를 다 하고 나서는 그렇게 내가 상상했던 거 생각했던 거보다 그렇게 기술이 우리 앞서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좀 안도하면서 조금 기술에 대한 즐거움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강인공지능이나 포스트 휴먼에게 제가 뭐 지금 말을 할 수 있고 그들이 들을 수 있다면 좀 빨리 분발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그런 2014년이 되기 2045년이 되기 전에 좀 미리 저는 좀 새로운 기술이 오는 시대를 좀 많이 만끽하고 싶거든요. 우리 교수님들도 함께 그 변화를 같이 느낄 수 있게 좀 분발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예 못 볼 줄 알았더니 오늘 그 영상 편지를 보고 이 미래의 인간이 빨리 와서 저희도 좀 영접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을 땄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에 대해서 오늘 그 중요한 어떤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죠. 인공지능과 인간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맞춰야 될 거요. 아무튼 세 분 참석자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좌장으로 또 수고해주신 교수님께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천천히 하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서 또 들었는데요. 인간이라는 말은 늘 가까이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미처 생각해본 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와서야 인간다움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조 세션 3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단상을 정리한 후에 이어서 기조 세션 5로 인사드릴 텐데요. 잠시 후 3시 4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시 4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